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CS 직업 기초 능력, 오늘은 정보 능력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 직업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컴퓨터를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보 능력은 컴퓨터 활용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정보를 신속히 발견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창출하는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자, 제일 먼저 자료, 정보, 지식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자료들 중에 필요한 것만을 골라서 얻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 자료를 가공하고 처리해야만 정보로서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소비되는 담배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각 시도에서 소비되는 담배의 양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집계해야겠죠. 이렇게 집계된 결과는 바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되고요. 각 시도 담배 소비량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입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료, 정보, 지식은 본질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서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불가분의 관계로 보아야 하는데요. 어 이 정보, 지식, 데이터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 구분을 하는 것은 어떤 학자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경제학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정보와 지식, 이 데이터를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즉 자료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고 정보는 특정한 상황에서 평가된 데이터다. 그리고 지식은 정보가 더 넓은 시각, 내용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료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실제의 반영이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호화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정보라고 하는 것이 자료를 특정한 목적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가공한 것, 그리고 지식은 정보를 집적하고 체계화해서 장래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보편성을 갖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보는 항상 가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가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보의 가치는 우리의 요구, 사용 목적, 그것이 활용되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정보의 가치는 다른 재화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느 학생의 이제 신체 정보가 있습니다. 그 학생과 관련이 있거나 그 학생을 필요로 하는 소속 스포츠팀이나 또는 양복점에서는 아주 유용한 가치의 정보가 될 수 있지만 그 학생과 무관한 사람이나 집단에게는 가치가 없는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적시성과 독점성은요, 정보의 핵심적인 특성입니다. 따라서 정보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제공되어야 하고 원하는 시간이 제공되지 못하는 정보는 정보로서 가치가 없어지게 될 것이죠. 또한 정보는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도 공개가 되고 나면 그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정보는 공개 정보보다는 반공개 정보보다는 비공개 정보가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정보는 정보의 활용이라는 면에서 경제성이 좀 떨어지고요. 공개 정보는 역시 경쟁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는요,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적절히 구성함으로써 경제성과 경쟁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컴퓨터 활용 분야 되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컴퓨터 활용은 기업이나 행정, 산업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 자동화, OA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공장 자동화, 판매 시점을 관리하거나 그다음 디지털 교과서, 재택근무 등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IT 기기를 활용한 이런 정보 처리 과정이 있는데요. 일단 기획을 하는 분야에서는 OWEH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 그리고 관리,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활용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일단 OWEH라고 하는 부분부터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WEH라고 하는 건 W가 5개, H가 2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볼 건데요. 자, OWEH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what, 그다음에 무엇을, where, 어디에서, when, 언제까지, why, 왜, who, 누가, how, 어떻게, how much, 얼마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wha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는 부분이고요. where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원이에요. 어디에서 정보를 가지고 올 것이냐. 집에서 검색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자료를 어디에서 가지고 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when이라고 하는 건 정보의 수집 시점, 언제까지 할 거다. 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왜라고 했을 때는 필요 목적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정보 활동의 주체를 확정해 줘야 되고 정보의 수집 방법을 검토하고 수집의 비용성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격적인 부분이 좀 더 추가가 되었다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이 부분들이 조금 시험에서 실제로 기술의 명칭을 물어보는 형태로 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기계가 인간의 학습, 추론,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모방하는 기술을 얘기하고요. 활용 사례를 살펴본다면 챗봇, 그다음 자율주행차, 의료 진단, 맞춤형 추천 서비스, 넷플릭스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빅데이터인데요. 큰 데이터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량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고객 맞춤형 마케팅이라든지 공공정책 의사결정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등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IoT라고 불리는 사물 인터넷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서버, 저장 공간, 소프트웨어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 기록을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로 대표적으로 가상화폐, 금융거래, 공급망 관리 이런 부분들이 해당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VR, AR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VR은 가상현실로 인공적으로 구현한 가상 공간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AR은 증강현실입니다. 현실 세계에 디지털 정보를 덧입혀서 확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으로 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센서, AI,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죠. 자, 이런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들은 아마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위 능력으로 들어와서 컴퓨터 활용 능력부터 천천히 좀 살펴볼 건데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조직,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얼마나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컴퓨터 활용 능력에 들어가져 있겠죠. 자,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를 조금 구분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인터넷 서비스 정말 많습니다. 전자우편이라고 하는 이메일부터 웹메일, 웹디스크, 웹하드, 전자상거래 정말 다양한데요. 이메일부터 좀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다른 사용자들과 편지나 여러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우편은 편지나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우편하고도 되게 유사하죠. 그런데 일반 우편이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지만 이 이메일이라고 하는 전자우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을 이용하려면 통신망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유료로 이용을 한다거나 또는 무료로 또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많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회사나 학교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 시스템을 이제 계정을 만들어서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웹디스크와 웹하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웹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웹 서버의 대용량의 저장 기능을 갖추고 이 사용자가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같은 기능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초기에는 이 대용량 파일을 작업하는 디자이너나 설계사, 건축가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 공동 작업과 자료 교환을 용이하기 위해서 각 회사 나름대로 인터넷 하드디스크 역할을 하는 웹 디스크를 구축하게 됐는데, 이와 똑같은 시스템을 이제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이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일반인들도 인터넷 디스크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터넷 디스크, 웹 디스크, 웹하드, 파일박스, PD박스 등 다양한 용어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다 같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웹하드와 웹디스크를 가지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 현재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에서는 거의 대부분 웹하드 서비스도 함께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메신저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죠. 첫 번째는 메신저를 사용하면 인터넷에 접속을 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응답이 즉시 이루어져서 전자우편보다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 사람과 채팅과 음성 채팅도 지원을 하고 있고, 대용량의 동영상 파일은 물론이고 이동 전화의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메신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라인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예전에 있었던 MSN 메신저라든지 네이트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나 증권, 음악 정보 등의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죠. 메신저는요, 이 프로그램을 갖춘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으로 이제 전자상거래도 잠깐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뜻으로의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전자적인 매체를 통해서 상품을 사고 팔거나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이버 비즈니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넓은 뜻으로의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의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된 공급자, 금융기관, 정부기관, 운송기관 등과 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의 관련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되는 상품이 전자부품, 컴퓨터, 의류, 책 등과 같은 이런 물리적인 상품도 있고요. 주식 정보, 이북, 보험 정보, 재테크 정보,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디지털 상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부터 SNS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SNS와 메신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SNS는 개인의 사진이나 동영상,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요. 메신저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파일, 동영상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전자상거래에서는 B2B와 B2C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B2B는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그래서 기업이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직접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B2C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검색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정보 검색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곳이 분산되어 있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특정 목적에 적합한 정보만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내서 수집하고 분류하고 축적하는 과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분야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이 정보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느라 시간만 낭비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정보 검색은 책에 있는 그대로를 외우기만 하면 되는 암기 과목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 넓은 이 정보의 바다로 나아갈 길을 좀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어 일단은 정보 검색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엔진 유형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게 키워드 검색 방식이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 방식은 찾고자 하는 정보와 관련된 핵심적인 언어의 키워드를 직접 입력해서 검색 엔진에 보내요. 그러면 이 검색 엔진이 키워드와 관련된 정보를 찾는 방식이 되고요. 키워드만 입력하면 되니까 조금 더 간단히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키워드가 조금 불명확하게 입력이 돼 버리면 검색 결과가 너무 많아서 효율적인 검색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주제별 검색 방식에서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웹 문서들을 주제별, 계층별로 정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나서 이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는 단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까지 상위 주제부터 하위 주제까지 분류되어 있는 내용을 선택해서 검색하면 원하는 정보를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으로는 이제 자연어 검색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검색 엔진에서 문장 형태의 지리어를 형태소 분석을 거쳐서 OWEH를 읽어내고 분석해서 이제 답이 들어있는 사이트를 연결해 주는 방식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있고요. 통합형 검색 방식은 키워드 검색 방식과 되게 유사합니다. 그러나 통합형 검색 방식은요, 키워드 검색 방식과 같이 검색 엔진의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검색어들이 되게 연계돼서 이제 다른 검색 엔진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이 검색 결과를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접근하고 있더라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인터넷 정보를 검색할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인터넷상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보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보도 있어요. 자, 그러려면 이제 검색의 기술이 좀 필요한데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키워드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키워드가 너무 짧으면 결과를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만드는 것이 좋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키워드에 대해서는 검색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색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좋더라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웹 검색이 정보 검색이 최선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웹 검색 이외에도 각종 BBS, 뉴스그룹, 메일링 리스트도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도서관 자료라든지 또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 전자우편으로 부탁하는 등의 다른 방법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으로 웹 검색 결과로 검색 엔진이 제시하는 결과물의 가중치를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검색 엔진 나름대로 정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화면의 상단에 이제 표시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거의 웹 검색 엔진을 좀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더라라는 것까지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应用 소프트웨어로는 워드 프로세서, 뭐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전자출판의 뭐 DTP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게임, 유틸리티, 백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워드 프로세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책이나 신문, 잡지 등은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자와 그림,
표, 그래프 등이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형태의 문서를 작성, 편집, 저장, 인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워드 프로세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글을 쓰거나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키보드로 입력한 문서의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하면서 쉽게 문서도 고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서가 완벽하게 작성이 되고 나면 인쇄하거나 또는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또 다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어서 또 편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는 글이나 그림을 입력하고 편집하고 이제 작업한 문서를 저장하고 인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자, 그다음으로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자, 스프레드시트는요, 전자 계산표 또는 표 계산 프로그램으로 워드 프로세서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기능 이외에 수치나 공식을 입력해서 그 값을 계산해내고 계산한 결과를 차트로도 표시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이 스프레드시트는 미국인들이 격리, 회계상 사용하던 일정 형태의 계산 용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을 화면 그대로 옮겨서 계산식 등을 첨가한 것이 바로 스프레드시트의 시작이고요. 틀린 부분만 수정하면 해당 부분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큰 환영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이 스프레드시트의 구성은 셀, 열, 행, 영역의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가로행과 세로행이 교차하면 셀이라고 하는 공간이 구성이 되는데 이 셀은 정보를 저장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스프레드시트도 눈부시게 발전을 하면서 파일 간 서로 연결시켜서 내용의 복사, 이동, 연산까지도 할 수 있고요.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도의 파일을 동시에 불러들여 한 번에 여러 개를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컴퓨터나 또는 기타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각종 정보를 사용자 또는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은 보고, 회의, 상담, 교육 등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것으로 파워포인트, 프리랜스 그래픽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인데요. 사용자가 컴퓨터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통상 줄여서 유틸리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응용 소프트웨어를 하기에는 크기가 작고 기능이 단순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처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작업, 뭐 예를 들어서 압축 해제, 뭐 바이러스 치료, 텍스트 편집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파일 압축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파일의 크기를 줄여준다거나 파일을 압축을 하게 되면 또 요 저장 용량이 또 적게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도 여기에 속해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이제 그래픽 소프트웨어인데요.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 그 사진을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편집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 유틸리티 프로그램과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조금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쉽게 말씀드릴 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없었던 사람도 만들어주고 있었던 사람도 지울 수 있지만 유틸리티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 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뒤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여러 개의 서로 연관된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여러 개의 파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 여러 개의 파일에 있는 정보를 한 번에 또 검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들을 모아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제일 첫 번째는 데이터 중복을 줄이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뭔가 다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다 종이로 페이퍼로 이제 진행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회의를 했어요. 회계팀이랑 뭐 영업팀이랑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그렇게 회의를 하더라도 어떻게 돼야 된다. 회계팀의 페이퍼, 그다음에 영업팀의 페이퍼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이 수정 사항들을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같은 내용을 여러 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자체적으로 수정을 했을 때 바로바로 수정을 같이 함께 공유해 줘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면 영업팀과 회계팀의 그 자료의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결성,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 결함이 없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게 없어진다라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즉 한 곳에서 이 데이터를 저장을 시켜 놔 버리면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바꿔 놓은 내용을 다시 넣어 두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고 한 곳에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무결성, 즉 결함이 없는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변경되면 한 곳에서만 수정하면 되니까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최신의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검색을 쉽게 해 줍니다. 예전에 우리 정말 예전에는요. 약국을 가더라도 약국에 약국도 그렇고 이제 병원도 마찬가지고 종이 차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호사분들 뒷자리에 서류가 엄청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가나다라 순서대로 이제 들어가 있고 이제 가면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데도 자료가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여러 파일을 찾아내는 기능은 이제 원하는 검색이나 뭐 보고서 작성 등 쉽게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죠. 그다음으로 데이터 안정성을 높입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요, 사용자가 정보에 대한 보안 등급을 정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급여 데이터에 대해서는 읽기 권한만 뭐 가질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안정성을 좀 더 높일 수 있고요.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훨씬 조직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훨씬 쉬워지고 기간도 단축되더라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정보 처리 능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직장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문제와 관련 있는 정보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부분들도 알 수 있으셔야 하는데요. 일단 정보가 필요한 경우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정보의 활용은 의사결정을 하거나 문제의 답을 알아내고자 할 때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부족해서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정보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처음에는 문제를 인식하기도 하지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표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 모르는 거죠. 어, 하지만 이 필요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면 필요로 하는 정보와 필요하지 않는 정보를 가려낼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찾아내면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어디서 수집을 할 수 있을지 탐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보를 어디에서 수집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이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원천을 정보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보원이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공개된 것은 물론이고 비공개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수집자의 주위에 있는 유형의 객체 가운데서 발생시키는 건 모두가 정보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는 크게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자료는 원래 연구 성과가 기록된 자료를 의미하고 있고요. 2차 자료는 1차 자료를 효과적으로 찾아보기 위한 자료 또는 1차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압축 정리해서 읽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자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보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요, 입수해야 할 정보와 그 정보의 소스, 즉 정보원을 결합을 해서 이제 만약에 필요한 정보에 결합되는 정보원이 없으면 뭐 최우선적으로 결합되는 정보들을 이제 찾아내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건데요. 우리한테는 정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영어에는 정보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보라고 해서 번역되는 information이라는 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intelligence예요. 이걸 두 개 다 정보를 의미하고 있는데 information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정보를 나타내는가 하면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홍수라고 불리는 사회에 무수히 많은 인포메이션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해서 걔네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덩어리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인포메이션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텔리전스를 수집하실 필요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선수 필승입니다. 공격은 최대의 방어라는 말이 있죠. 정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1초라도 빨리 정보를 쥔 사람이 우위에 서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결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선수 필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머릿속에 이제 뭐 서랍 정보라든지 또는 이제 정보 수집용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건데 이 정보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얼렁뚱땅 쉽게 얻어지는 것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또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일종의 서랍을 만들어서 조금 구성해서 넣어 주시면 훨씬 더 좋더라. 그리고 정보 수집용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큰 봉투만을 머리 서랍 속에 두고 그다음에 세세한 정보들은 이 정리 박스 이렇게 조금 더 세세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향후에 되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도 필요하더라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정보 분석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정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정보를 상호 관련지어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한 개의 정보로서 불분명한 사항을 다른 정보로서 명백하게 할 수 있고요. 서로 상반되거나 큰 차이가 있는 정보의 내용을 판단해서 새로운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분석 과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조사 항목을 선정을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냥 새로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료와 그다음 내가 새롭게 하는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수집 정보를 분류해서 항목별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종합과 결론, 활용과 정리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정보 분석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분석은요, 결국에 좋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항상 훌륭한 분석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그것을 평범한 것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분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또 훌륭한 분석은요, 하나의 메커니즘을 그려낼 수 있고, 동향,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뭔가 고도의 수학적 뭐 기법을 요구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1차 정보를 분석하고 압축 가공해서 2차 정보를 또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뭐 이제 몇 개를 설정된 카테고리로 분석을 해서 이제 각 카테고리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제 서열화 구조화해서 접근하는 방식들이 존재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 정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동적 정보와 정적 정보의 활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동적이라고 하는 건 시시각각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뭐 뉴스, 인터넷 기사,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은 한 번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변화하면서 이 상황에 맞게 조금 전개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정적은 한 번 나오면 바꿀 수가 없어요. 잡지나 책이나 뭐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이제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라는 건데요. 한 주제나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활용하고 그렇고 나면 그 정보를 이용할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정보를 다시 필요하게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처럼 특정 업무 분야가 정해져 있다면 이런 특정 분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 관리를 잘하는 것도 정보 활용에 되게 중요한 과정에 속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유통되는 정보가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개인에게 축적되는 정보가 증가하는 환경에서는 이걸 내가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지식, 뭐, 지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런 데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같은 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찾고 또 찾으면 정보를 찾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낭비가 되고 정보를 찾는 시간만큼 뒤처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그 정보가 나한테 있는 정보인지를 확인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있는 정보가 어떻게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야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방법들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목록을 이용한 정보 관리입니다. 정보 목록은 정보에서 중요한 항목을 찾아 기술하고 정리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책 10권을 찾았습니다. 찾은 책을 저자, 출판일, 제목, 출판사 순으로 기술을 하고 저자의 가나다 순으로 배열을 해요. 그럼 이제 10권의 책이 목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파일 가지고 있어, 어떤 것들이 있어를 이렇게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목록을 만들기 시작한 다음에 한글이나 워드,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목록 파일을 저장해 놓으면 다음번에 이 다른 정보를 찾았을 때 뭐 가나다 순에 맞추어서 추가하는 것도 쉽게 되겠죠. 그래서 목록을 디지털 파일로 정해 놓는 거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 워드, 엑셀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에서 찾기 기능을 하게 되면 목록에서 어떤 특정 용어를 가지고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색인을 이용한 정보 관리입니다. 정보 내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나 단락과 같은 세부적인 요소나 또는 정보의 주제, 사용했던 용도로 정보를 찾고자 할 때 목록을 가지고 쉽게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보사회 이해라는 책 속에서 정보 과잉이라는 현상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정보 과잉 리스크라는 정보를 찾고 싶을 때, 아, 어느 책에서 봤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요 키워드나 주제어를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정보원을 관리하는 방식이 이제 색인을 이용한 정보 관리 방식인데요. 목록은 한 정보원에 하나만 만드는 것이지만 색인은 여러 개 추출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인어와 그다음 위치 정보를 가지고 이제 색인을 만들게 되는데 카드를 이용해서 책인을 만들었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컴퓨터를 켜지 않고도 책이나 학술지를 읽다가 간단한 내용을 기록해 두기에도 좀 편리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가지고 다니기도 쉬워요. 그리고 색인 카드는 뭐 크기별로 구입도 쉽죠. 그래서 이 만든 색인 카드는 카드함의 가나다 순으로 정렬할 수 있고 새로운 색인 카드가 추가될 때마다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디지털 파일의 색인을 저장 관리하는 방식도 기본 구조는 색인 카드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디지털 파일의 색인을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와 삭제가 그리고 변경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쉽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보 관리가 되게 효율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다음으로는 분류를 이용한 정보 관리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유사한 것끼리 모아 체계화해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이 저장해 놓은 정보를 찾을 때 검색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정보를 관리할 때 분류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컴퓨터 폴더 생성해서 디렉토리를 만들거나 웹 브라우저에서 즐겨찾기를 만들 때죠. 이 정보를 분류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 파일을 정리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사진을 시간대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 다음에는 촬영 장소로 했다면 이전 파일 찾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폴더를 만들어서 뭔가 이제 기준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좋죠. 근데 그 기준에도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요. 주제적인 부분, 뭐 기능이나 용도, 유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 정보의 발생 시간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025년 뭐 여름 겨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주제라고 하는 건 정보 내용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하는데 뭐 어느 학교 뭐 정보 사회 뭐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능적 용도별로 이제 기준을 잡는 경우에는 용도나 기능에 따라서 뭐 참고 자료용, 강의용, 보고서 작성용 이러한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형에 따라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 정보 자체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서면 도서, 비디오면 비디오, 뭐 CD, 뭐 한글 파일 뭐 이런 형태로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시간적인 기준, 그다음 주제적인 기준, 기능적, 용도별 기준, 유형적 기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인데요. 정말 정말 저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정보를 수집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모두 유용한 것도 아닐 거고요. 그래서 이 정보의 활용은요, 수집한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한 형태로 표현을 해서 또 바꿔서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이런 것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공간의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이버 공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이 사이버 공간에서 내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또 예의도 지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 한번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일단은 네티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티켓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그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인터넷 활용을 하는 부분들 되게 중요한데요.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에티켓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네티켓은 네트워크 에티켓이 섞인 이런 멘트를 가지고 가는데요. 전자우편을 사용할 때 네티켓입니다.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웹 페이지, 웹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우편 가장 많이 쓰는데요. 이제 빈도 그리고 그 정보의 전달 용량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올바르게 사용을 해서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메시지는 가능한 짧게 요청만 작성을 하십니다. 만약 혹시나 좀 추가적으로 더 할 말이 있고 했을 때는 첨부 파일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메일 보내기 전에 주소 올바른지 꼭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실제로 메일 주소가 잘못돼서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일 주소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에 제목은 쓰셔야 됩니다. 제목은 실제로 어떤 화학과 관련된 것인지를 쓰셔야죠. 그러니까 제목을 쓰라 했더니 내용을 안 쓰시는 경우 있어요. 제목과 내용은 다 쓰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에 가능한 메시지 끝에 이제 시그너처리라고 해서 성명, 직위, 단체명, 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서명 같은 경우에는 회사 메일을 사용하시게 되면 아마 자동적으로 발급이 될 거라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채팅에서 네티켓은요, 다양한 대화방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티켓에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뭐 실명화한다든지 나이 조회 기능을 부여하자 뭐 이런 주장들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얼굴 안 보이니까 나 막말해도 되지 이런 것들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진행된 대화의 내용에 또 분위기를 좀 더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와, 나는 그냥 이게 궁금하고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다. 전반적인 트렌드 이제 분위기도 좀 보고 이렇게 있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내용과 분위기를 경청해 주시는 거, 그다음에 엔터키를 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광고, 홍보 등의 목적으로 좀 악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뭐 게시판을 할 때의 네티켓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글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점만, 왜냐하면 너무 길면 또 읽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제목에서도 마찬가지로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축된 부분들을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네티켓이 되게 중요하더라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인터넷의 역기능인데요. 이제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네요. 자, 어떤 역기능이 있느냐? 제일 첫 번째 이제 불건전한 정보가 유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음란 사이트, 엿기 사이트, 도박 사이트, 폭력 사이트, 뭐 그 외에 반사회적인 사이트 이런 유해한 정보를 이제 우리가 전달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되게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개인정보가 누출이 돼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으로 사이버 폭행, 이 성폭력도 있는데, 채팅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이런 사이버 성폭력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여기에서 이 사이버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와 또 연결이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뭐 언어 폭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 훼손도 있고 인터넷 중독 문제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요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그 외적으로도 뭐 저작권 침해, 뭐 불건전한 교재, 해킹 뭐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은 조금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 개인정보를 유출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가 불명한 전자우편이 확인을 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고 오픈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이 감시 기능이 있는 백신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신다면 아마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해 주시고 중요한 파일은 습관적으로 자꾸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 미리 백업할 수 있도록 해 놔 주시면 가장 좋더라. 자, 그래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위한 방법에서 이제 개인정보라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이 결국에는 이제 개인정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약관을 좀 읽어주시면 좋아요. 우리 회원가입할 때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약관 잘 안 읽고 하시는 경우 있는데, 반드시 이 내용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개인정보와 이용자 권리에 대한 조항을 조금 더 유심히 읽으실 필요가 있더라라는 이야기고,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요구하는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뭐 굳이 내 주민번호를 안 적어도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요즘은 되게 똑똑해져서 이제 좀
비번 바꾼 지 오래되면 뭐 "바꾸세요." 이렇게 팝업이 뜨기도 하는데 또 연장하기를 해서 주로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는 조금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고요. 정체불명의 사이트는 정말 보이스피싱과 연결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입 해지 시 정보 파기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입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보도 탈퇴하고 내 개인정보도 탈퇴하고 즉시 해지해 주는지 이 여부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 너무 뻔한 비밀번호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까먹으니까 종종 쓰시기도 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현재 트렌드와 맞춰서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한 번씩 더 확인해 보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